안심센터 성공 전략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세 분의 주제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발표나 토의 내용에 대해 질문이 생기시면 앞서 안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시간 질문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2부 시작하게 되는데요. 2부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석승한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한 교수님께서는 현재 원광대학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병원장이시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수를 맡고 계시며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의 신경학 교수로도 재직 중이십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계시고 정책이사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또한 대한뇌졸중학회 특임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석승한 교수님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게 제가 목소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어제 저녁부터 갑작스럽게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데요. 세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속 가능한 치매 사례 관리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윤종철 원장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윤종철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정신과 전문이시고요. 현재 경기도 노인전문 용인병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도 하고 계시고 한국치매협회에서 이사로 역할을 다방면에서 하고 계시죠. 아마도 굉장히 현장에서의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종철입니다. 여기 오라는 얘기를 듣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뭘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사례 관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사례 관리일까? 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제 사례 관리하고의 인연을 꼽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사례 관리자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1년에 정확하게 했죠. 11년 말에 당시 77개 보건소에 사례 관리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사례 관리 매뉴얼을 보건복지부에서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작성했던 사람의 하나로 아마 인연을 삼지 않으셨을까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 전략의 첫 번째 발표가 사례 관리라는 것을 보고 미루어 볼 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례 관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등록을 하고 기초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세팅되어 있는 서비스를 링크하고 그것을 가지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필요로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례관리자의 포지셔닝인 것 같습니다. 그 포지셔닝에 있어서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이 지역사회에 깔려있는 우리나라 치매 서비스에서 치매 안심센터와 장기요양 서비스 두 가지의 커다란 축이 있다고 봤을 때
치매 환자들이 장기 요양 서비스에 일찍 편입됨으로써 생기는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안심센터의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었을 때 로우 그레이드의 또는 낮은 로우 인텐시티의 서비스를 가지고는 서비스 니드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장기요양보험으로 옮겨야만 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전체 틀에서 보면 안심센터의 커다란 역할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이 사례관리라는 것은, 집중사례관리라는 것이 그러한 안심센터의 기능을 가장 잘 서포트할 수 있는 포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안심센터의 여러 자원 중에서 어느 정도의 자원을 집중사례관리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산법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 계산법은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거는 최소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원 배분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에 치매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두 가지 축,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내부에서도 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일반관리, 그 다음에 집중사례관리로 이루어지는 다단계의 서비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시시각각 서비스의 내용은 변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서 얻어야 되는 정보는 어떻게 하나로 흐를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 책자나 처음에 제가 보내드렸었던 원고는 안심센터 매뉴얼의 초기 버전을 바탕으로 작성한 거였고, 가장 최근 버전은 또 좀 바뀌었더라고요. 사례관리 안의 내용도. 그래서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이 책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사례관리의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대상자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에이지라든지 SES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택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이 사람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안심센터에 리퍼하거나 안심센터에서 레코그나이즈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는 대상자 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틀에 맞춰서 선정하는 대상자와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상자가 잘 매칭이 되면 될수록 집중사례관리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워킹을 하려고 하면 누가 나한테 의뢰를 해주는 거 아니면 AG나 SES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기준 자체가 정말 집중사례관리의 대상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진단을 받고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안심센터에 처음에 등록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일반 관리 대상으로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집중사례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안심센터 내부의 판단, 담당자의 판단, 이러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에서 지금 가장 커다란 기준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는 거는,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느껴지는 거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안심센터의 역할이고 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대상자다라고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대상자라는 것만 가지고 서비스를 안 줄 것인지,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실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줄 건지, 장기요양 서비스의 양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줄 건지, 이 보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클리어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급하게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에 왔을 때 등록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욕구에 따라서 어세스가 되고, 그 서비스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는데 그 서비스가 집중 사례 관리여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집중 사례 관리라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의 서비스 니드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정말 안고가 되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그 컨텐츠에 따라서 대상 기준이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가는 지금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체로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견 조회용으로 나왔을 때는 훨씬 더 객관적인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객관식 위주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분명히 이 집중사례관리 안심센터 사업이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집중사례관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 마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 될 필요가 있고,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객관적인 평가를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수행 요령, 평가 요령,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충적인 지침이라든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좀 더 편하게 어세스를 하고 대상자와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나온 매뉴얼을 보면, 그 전에 매뉴얼은 3개월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평가가 아마 이제 초기 평가를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 매뉴얼의 경우에는 초기 평가를 하고 1년 후에 그러니까 3개월, 6개월은 없는 것 같고, 1년 있다가 똑같은 평가를 하는지가 좀 기술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사례관리의 효과를 어세스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효과 판정을 위한 어세스도 분명히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모호한 것 같다. 그리고 객관적 평가, 그러니까 지금 초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양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는데 왜 많냐? 컴프리헨시브하게 어세스를 해서 이 환자와 이 환자의 소셜한, 패밀리얼한 그런 측면들을 다 어세스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많은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차츰차츰 메꿔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업 단계가 조금씩 나아가면서 결국은 사례 관리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인터벤션 메소돌로지를 쓰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사이컬러지컬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례관리라고 봅니다. 방문을 해서 환자를 만나고 보호자를 만나고 어떤 릴레이션십을 맺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어려움을 경청하고 도와주려고 하는가가 또 커다란 이제 포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자료를 모아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하고 이제 연구 차원에서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이제 컴프레hen시브한 어세스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환자를 빠른 시간 안에 환자에게서 필요한 가족이 요구하는 것을 캐치해내고 그것을 시드로 삼아서 익스텐전해 가는 방식을 이제 컴바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료관리 실제로 들어가면 결국은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피지컬한 스테이투스,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소셜한 릴레이션십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깔고 있는 이 사람의 퍼스널한 내러티브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방문을 하다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평가 체계에서 그러한 내러티브적인 측면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 수립과 수행은 지금 이제 뭐 환자를 어세스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사례 관리를 수행을 하겠죠. 근데 사례 관리를 수행을 할 때에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사례 관리는 대부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을 겁니다. 비슷합니다. 인포메이션을 주거나 에듀케이션을 하거나 링키지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세라피스트일 수 있다면 세라피우틱 인터벤션을 하거나 그런 몇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로 지금 이제 매뉴얼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사례 관리자가 안심센터에 있는 사례 관리자가 한 가정을 방문을 할 때 한 사람이 한 가정에다가 인포메이션도 주고 에듀케이션도 주고 세라피틱한 것도 주고 링키지도 하고 다 할 거냐, 아니면 사례관리 팀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에듀케이션을 전문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카운셀링을 전문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세라피틱 인터벤션으로 전문으로 하고 여러 명이 팀워크로 접근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례관리자가 지금 현재 하는 방식으로 보면 한 명의 사례관리자가 인포메이션도 주고 에듀케이션도 주고 가족도 다루고 환자 복용도 챙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사례관리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모아서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가정을 방문해서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난이도의 차이가 상당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시츄에이션과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능히 그거를 커버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례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례관리자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여러 개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사례관리자라면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있어서 좋은 사례관리자라고 인식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사례관리 이런 이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례관리자가 빨리 지역에 배치할 수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례관리자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사례관리자가 어디에 눈 씻고 봐도 어디에서 이런 사례관리자를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런 사례관리자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 안에서 필요한 것이 사례관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행정 파트와 실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피드백 루프 이런 것들과 함께 사례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서 내가 5년, 10년, 20년 후에 나는 어떤 포지션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만들어져야지 치매의 사례관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례관리가 끝나면 종결을 하죠. 종결을 합니다. 종결을 하는데 종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대상자 선정하고도 맞물려 들어가는 문제인데 가장 부드럽게 종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1년 됐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신 1년 했으니까 충분했으니까 그만하시오가 아니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요양보험이나 뭐 시설에 들어갔는데 마땅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벤션이나 대상자로 삼는 것이 과연 안심센터의 역할이냐 아니냐라는 커다란 가지구분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그 뒤에 서 있을 때 김기용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가 흘러야 되는데 그 정보가 어딘가에 막혀 있으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초기 단계에서 예방서부터 말기에 임종 때까지 정보가 흐를 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고, 그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과 안심센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니까 안심센터로 가고 너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니까 장기요양만 이용하고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하면 집중 사례 관리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는 아까 나왔었던 홍보, 교육, 정보 제공, 그다음에 링킹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바라는 것과 얼마나 잘 매칭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고, 사례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그런 것들이 계속 피드백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인력적인 부분에서 치매 사례 관리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배양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뉴얼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져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알파를 보고 가이드를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내년에는 만들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그러한 가이드들을 가지고 많은 사례 관리자들이 모여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른 시간 안에 마련이 되고, 그러면서 장기 비전이 세워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 원장께서 왜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해야 되냐고 하는지를 본인이 잘 얘기를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사례 관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잘 정리를 해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의 효과와 정책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계시는 박명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명화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을 나오셨고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간호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 겸임 교수로 계시고요. 노인간호학회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박명화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앞서 발제를 해주신 윤종철 센터장님께서 사례 관리가 제일 중요해서 아마 첫 번째 하신 것 같다 그러셔서 아마 가족 지원은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배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또 관련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의 어떤 경험과 또 제가 국외에서 또 지켜봤었던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어떠한 모델이나 서비스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가족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다 하셔서 조금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국내에는 과연 어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을까? 물론 제가 이 한 슬라이드 안에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가족 지지 프로그램 헤아림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 헤아림은 주로 이제
교육적 집단 프로그램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희망 다이어리 프로그램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요. 지역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이외에는 이제 헤아림과 유사하지만 좀 더 가족의 지지나 정서적 그리고 상담, 심리적 교육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희망 노트북이라고 해서 가정에 있는 치매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개별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희망 교실이라고 해서 웹 기반 가족 지지 프로그램, 가족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치매협회에서는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6회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도와 중증도의 치매 환자 가족을 타깃으로 해서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을 마친 가족들은 12회 이상의 자조 모임에 반드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돌봄요정 나침반이라고 해서 반드시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고 있는 많은 수급자들이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치매 환자 가족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그런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문 프로그램과 집단 프로그램이 혼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교육 상담 지지, 특히 상담에 포커스를 많이 둬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조 모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휴식 공간이라고 하는 각 강력 치매 센터에서도 나름의 어떤 지역의 특성, 그런 지역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원을 중심으로 아니면 각각의 강력 치매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치매 안심센터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좀 더 발전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리치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로부터 엄청난 펀드를 받고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가정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가족들이 함께 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 프로그램은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혼용해서 운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재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고 나서 애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이제 실렸는데요. 그 애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의 편집장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왜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집장의 의견이 만약 이 프로그램이 신약이었다면 FDA에서 신속 승인을 거쳐서 바로 약으로 팔렸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존에 저희들이 치매 환자에 대한 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많이 중요시하는데 이 가족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신약보다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왜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프로그램에 물론 이제 국외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연구들과 제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체계적 고찰을 했었습니다. 체계적 고찰을 했을 때 단기적인 효과, 이렇게 다 이제 효과가 있다. 가족의 부담감이나 우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아직 국내에는 없지만 국외에서는 5년까지 추적해서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가족에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됐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예를 들면 10회나 12회 프로그램 제공하고 나서 5년을 추적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결국은 가족에게 어떤 집중적인 그런 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건 자조 모임의 형태건 전화의 형태건 지속적인 가족 관리가 필요하더라.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용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최근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가족이 그러니까 5달러죠. 한 시간에 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시간에 6,000원을 지불하면 부양 시간을 1시간 줄여드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비용 효과 분석까지 나와 있어서 또 우리나라 상황은 또 틀리겠지만 이제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리고 이 가족에게 주어진 이 1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단순히 이렇게 5달러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비용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가족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어떤 제도로 제공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2014년도 미국에서 National Survey of Older American Act라는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조사에서 만약 가족 부양자 지원 정책이 없었다면 가정에서 시설로 가는 확률이 59%, 가정이 아닌 그룹홈으로 갈 확률이 18%, 다른 가족이나 친지의 집으로 갈 가능성이 8%, 가족 부양자에 남아있을 확률은 7%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그런 국가적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결과를 보더라도 왜 우리가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치매 안심센터의 어떤 기본 계획에는 중앙치매센터에서는 돌봄 부담을 분석하고 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개발, 보급, 서비스 지침을 제시하고 치매 안심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직무 교육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보급하겠다. 그리고 강력치매센터 단위에서는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된 직무 교육을 이제 시행하고 지역 치매 특화 사업 중 가족 지원 서비스로 활용 가능한 자원의 치매 안심 센터에 이제 보급하겠다, 안내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치매 안심 센터는 실제적으로 치매 환자 가족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돌봄 부담 요인을 분석하고 서비스에 연계하는 그 단계적인 역할들이 지금 원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 위한 가족을 위한 그 지원 사업이 안심센터의 수준에서는 돌봄 요구를 평가하고 가족 교실을 운영하고 자조 모임을 제공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렇게 역할로 분류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서 어떻게 또 수정이 되었는지 모르겠 제가 잘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사점이나 제언을 드린다면 먼저 평가 도구를 어떻게 만드실 건지 과연 가족의 부양을 측정할 것인지 요구를 평가할 것인지 역량을 평가할 것인지 대부분의 경우에 가족에게서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양 부담을 측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부양 부담의 앞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앞 단계 위치에 있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돌봄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측정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돌봄 역량을 측정해서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결국은 부양 부담에 미치는 그 다음 단계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평가해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도구적인 측면에서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해외 사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 파일을 구축하는 것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97년도부터 국가 수준의 가족 부양자 대규모 조사를 하고 있고 97년, 2004년, 2009년 계속 팔로우업해서 롱기튜디널 그러니까 장기적인 데이터를 추적해서 이제 구축하고 있었고 2015년도에 이제 새로운 이제 패널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족 돌봄 프로파일 구축에서는 그런 데이터의 제시들이 상당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우리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그래픽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고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실무자들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요구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보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무엇을 가족이 원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가족 돌봄자 정보를 환자 정보에 동등하게 좀 넣어달라. 아까 이제 윤정철 센터장님께서 사례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례 관리에서 이제 한 꼭지로 제시되고 있는 가족 사례, 뭐 가족 상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례 관리에서 과연 환자의 정보만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족들이 원하는 것들이 의사 결정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냥 단순히 뭐 이런 뭐 지역사회 자원들이 있으니 잘 활용하십시오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겪어나갈 이 상황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가장 현명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좋은 결정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을 지원한다면 가족들의 요구를 평가해서 지원을 한다면 공식적 돌봄과 비공식적 돌봄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균형을 잡을 건지 국가가 어느 만큼 책임지고 가족은 또 어느 만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돌봄 역량을 너무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스스로 가족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지켜내고 돌볼 수 있는 역량을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또 섣부른 지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가족 교실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까? 이제 초기, 중기, 말기, 뭐 단계별 가족 교실이 가능할까? 질환별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원인 질환별 가족 그룹이 가능할까? 그리고 대상자 모집 및 유지 전략은 대상자 모집이 실제로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조 모임이나 질환별 자조 모임의 경우에는 본인이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오는 분들이 있다면 이 치매 환자 가족의 자조 모임이나 가족 교실은 본인의 질환은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돌보기 때문에 똑같은 힘듦을 가지고 계시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잘 알고 계시지만 가족들이 본인을 위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그러면 기저귀를 주는 건가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서비스를 더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늘려주나요? 요양보호사를 더 보내주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하고 그 홍보에 따라서 가족들을 모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자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뉴얼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프로그램 제공자가 제대로 이렇게 전달하지 않으면 10%도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매뉴얼은 좀 뭐 어설프더라도 프로그램 제공자가 잘 제공하면 110%, 120% 발휘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매뉴얼의 지침을 치매 안심센터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얼마나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 슈퍼비전. 교육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슈퍼비전을 하셔서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꼭지는 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분들은 굉장히 본인도 많이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이 가족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신무사분들도 굉장히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 힐링 프로그램을 좀 동시에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돌봄 교실을 제공할 때 어떻게 진단부터 시작해서 사별 단계까지 차별화된 가족 교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나 역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자원을 잘 관리하는 부분을 묶어서 제공해드리고 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뭐 자조 모임은 어떻게 누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외에서 여러 가지 샘플들을 가져왔던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질환별 그리고 단계별로 세분화된 그룹들이 이제 지역별,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봤던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기관은 아마 치매 안심센터의 어떤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물론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긴 하지만 의사와 전문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자급요법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었고요. 진단, 외래치료, 가족 모임 상담, 지지 모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족들이 진단부터 가족 교실까지 이 기간만 오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국가 주도로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받은 거다. 그래서 마음 놓고 좀 쓰셔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좀 더 안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들어가서 보고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클리어링 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은 또 어떠한 생각이 이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표준화, 지역화입니다. 어느 만큼 표준화해야 되고 어느 만큼 지역화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리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만들어졌던 프로그램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2회기로 만들어졌다면 6회기 프로그램도 나오고 3회기도 나오고 4회기도 나오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형태를 바꾸고 그 지역에 맞게끔 변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의 프로그램을 똑같이 제공하는 것과 그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변용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조 모임 부분은 리더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조 모임이 저절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분들이 10회기나 12회기의 프로그램을 마치셨더라도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자조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싶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이 열심히 운영하시고 이제 리더도 가족분 중에서 뽑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손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형태, 진정한 자조 모임은 순수하게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거겠지만 아직은 섣부르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서는 어떤 촉진자가 같이 전문적인 촉진자가 이제 어느 정도 개입해서 자조 모임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제 한국형 자조 모임의 모델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케어링 카인드라고 하는 이제 뉴욕의 그 치매 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요. 지지 그룹의 리더 교육을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요. 4일간 집중 프로그램을 받고요. 월 1회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이 자조 모임의 리더도. 그리고 가족의 경우에 10시간 이제 가족 워크숍을 하고요. 또 재미있었던 부분은 사별 그룹이나 치매 질환별 그룹이 있었던 걸 뭐 앞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은데 5개 뉴욕시에 5개 자치구가 있는데 자조 모임만 100개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정말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뭐 도서관에서도 하고 5명이 모여도 하고 10명이 모여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조 모임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 반드시 안심센터에서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집단으로 할 것인지 개인 맞춤형으로 할 것인지 일회성으로 할 것인지 연속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서비스 연계에서는 가족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아직 지역사회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사점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적인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실태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팔러시를 구축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형과 뭐 농어촌형, 그리고 방문 개별형, 집단형,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는 않았지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전달 매체가 됩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가족 돌봄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누락되는 가족이 없는 촘촘한 지원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센터로 올 수 없는 가족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가족들은 이제 함께 모이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차분히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숭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뭐 치매 안심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운영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매 예방 관리의 효과와 전략에 대해서 동아대학교 신경과학 교수로 계시는 박경원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경원 교수는 동아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현재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장, 또 동아대학 의료원에서 인지장애 치매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현장에서도 치매 환자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굉장히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신경 써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별로 없지만 내용이 좀 많은데 제가 초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안심센터를 하게 되면 아마 핵심적인 역할이 이제 치매 예방 관련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혹은 뭐 저 의사나 마찬가지, 의사나 여러 이제 의료기관, 그다음에 이제 안심센터에 있는 여러 종사자분들께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 확신을 이제 우선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와 증거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과연 치매 예방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발병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인자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치매 예방의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는 퇴행성 질환이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치료제도 없고 이게 과연 예방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뇌의 가소성과 예비 능력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치매 예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매 완치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소성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뇌가 역시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고 말랑말랑해서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인지 활동 혹은 신체 활동,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조절을 하면 이렇게 낮은 예비능, 이 예비능이라고 하는데, 이 예비능이 올라가서 결국은 치매가 나타나는 단계를 딜레이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6년도에 15년 16년도에 발표된 핑거 스타디라는 이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치매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인지 훈련하고 혈관성 위험 인자 조절을 적절히 시행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고위험군 약 1,300명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25%에서 40%까지 증진되더라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아주 유명한 논문에 발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핀란드에서 국가연구비로 지원한 그런 대규모 연구라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비약물 요법들이 있습니다. 인지중재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 치매 고위험군 중에서 경도인지장애가 이제 중요한 고위험군인데, 이런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에게 이런 이제 비약물적인 인지중재를 하니까 의미 있게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보이더라는 것이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께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인지능력 향상이 의미 있게 관찰된다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은 연구에서 확립이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야기 들었겠지만 현재 이제 치매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머리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약인데, 쥐 실험에서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람에게서 과연 그럼 성공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 이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네이처 잡지에 2016년도에 발표된 연구 내용입니다. 아두케누밥이라는 그런 치매 치료제가
이 대조군에 비해서 이 약을 치료하고 나니까 전에 비해서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최종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지만 현재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약제들이 근본적으로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물 치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현재 대규모 임상 연구가 3상 연구가 여러 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혹은 15년 내에 이런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예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치매의 원인 어떤 발생을 차단하고 혹은 원인에 의해서 인지 저하가 발생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방 활동이 결국은 이제 치매 치료를 위한 그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치매 위험 인자가 있는데 이게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를 10년에 10% 정도를 감소시키면 치매 유병률이 2050년도까지 8.3%가 감소가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에 대한 그런 치매 유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안심센터 여러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안심센터에 있는 여러 동사람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천문학적인 의료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치매의 발생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 인자를 여기도 핀란드인데 핀란드에 있는 학자가 위험도 지수를 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든지 교육 연수가 적다든지 혹은 성별이 남자냐 여자에 따라 그다음 고혈압이 있느냐 비만도 콜레스테롤 수치 신체 활동 아포E4라는 이런 이제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 보니까 이런 예측 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치매 발병도가 함께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치매 발병 위험 인자를 잘 개발해서 예측 지수를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보급해서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좀 더 이제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위험 인자에 대한 착한 지수 개발이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치매 발병 위험 인자를 정리를 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교육 연수가 있고 고혈압, 비만, 흡연, 우울증, 신체활동 저하, 당뇨병, 기타 뇌손상이나 시력 손상, 수면 질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청력 저하도 상당히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고 사회적인 고립, 그러니까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굉장히 고위험 인자라는 것이 현재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 표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전환기마다 위험 인자가 다르다는 거죠.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아포지단백 같은 유전 인자가 중요하지만 성인기에서는 청력 소실이나 고혈압, 비만 같은 이런 위험 인자가 중요하고 노년기로 가면 흡연이나 우울증, 신체 활동 저하, 사회적 고립, 당뇨병 이런 위험 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나이에 맞춰서 위험 인자를 잘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 예방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액션 활동들이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하면 현재 이제 치매 예방 333 수칙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세대별 치매 예방 액션 플랜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위험 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청년기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장년기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노년기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별 치매 예방 액션 플랜이라는 게 딱 현재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
각 치매 상담센터, 향후에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확립이 되면 이런 세대별 액션 플랜을 잘 계획을 해서 각각의 그 시기에 맞도록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마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치매 예방 운동법을 지금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예방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 활동, 신체 활동, 그리고 인지와 신체 활동을 복합한 그런 활동들을 각각의 여러 이제 대학생 파트너라든지 보건소나 치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하모니 같은 그런 기기를 대여해서 인지 활동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두근두근 뇌운동 프로젝트를 지금 또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두근두근 뇌운동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사후 교육도 하고 전후로 이제 평가도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체 활동 증가를 위해서는 경로당에 희망 파트너 강사 양성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다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이 굉장히 점조직이고 많은 노인분들께서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당 조직을 통해서 치매 예방 운동법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보급시키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로당 안에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가 다시 이제 경로당 내에 있는 어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소개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두드림 복합 운동 교실을 현재 고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복합 운동 교실은 어떤 것이냐면은 신체 활동을 물론 하면서 신체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인지 활동을 좀 더 부과시켜서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해서 좀 더 인지 개선 효과를 늘리자는 그런 취지하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근력 같은 걸 이제 기능을 평가도 하고 유산소 운동, 하지 근력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운동 기능 부분도 넣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동을 하면서 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었고, 이 매뉴얼을 사용자나 그다음에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자에게 각각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그림처럼 이제 걷는 걸 한다든지 일정한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인지 과제를 줘서 신체 및 인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잠깐 비디오를 뭐 한 몇 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제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자가 이제 같이 운동하면서 과제를 시키고 안내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이 저희 광년 치매센터 앞에 이렇게 큰 마당이 있습니다. 좋죠. 이제 그런 마당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이제 스텝 박스를 해가지고 스텝 박스 걷기를 하면서 박수를 친다든지 이제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과연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금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아대 병원과 성남시 보건센터에 있는 인지장애 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훈련군 20명, 대조군 2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복합 운동을 시행을 해보니까 근력이나 여러 가지 운동 기능도 좋아지지만 인지 기능 개선도 효과를 보이더라라는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서 이걸 원하는 이제 치매 유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강사를 양성해서 이 강사분들이 또 그 지역과 그 기관에서 이런 복합 운동을 시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내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쭉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중에서 결론적인 내용 부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서 핵심 전략은 역시 이제 지역 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발병 예측 점수나 위험도, 그리고 치매 예방 실천 지수를 아마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각의 그 고위험군 환자의 맞춤형의 어떤 적절한 활동을 잘
만들어서 적절하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기관이 안심센터가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 치매 고위험군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치매 기관과 단체 연계를 해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첫 번째 핵심 전략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한 가지 활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뇌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두뇌나 인지 예비 능력을 증강시키는 활동들, 그다음에 뇌 손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다음에 뇌 손상을 일으키는 뇌 염증 손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궁극적으로 치매가 예방될 수 있는 찬스를 또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결과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과 시기에 따라서 세대별로 치매 예방법을 전략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거, 성인기에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후기 노인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액션 플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짜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고위험군을 가진 체계적으로 적극적인 예방관리 시스템과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다중적인 뇌활성화 전략이 강화되어야 되고 연령과 시기에 따라서 단계적인 시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발병 예측 점수나 실천 지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아마 치매 안심센터가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결국 이제 치매 예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치매 예비병들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치매 발병 하더라도 좀 더 증상도 완화되고 어떤 삶의 질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그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부지런히 잘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도 하셨지만 혹시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시간을 토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앱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까지 들어와 있던 게 있나요? 네. 우선 개인과 가정, 사례관리자의 역량 등에 따라서 치매 대상자가 받는 혜택과 복지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인 듯합니다. 사례관리에서도 기존의 니드 등을 잘 반영해서 사례관리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질문은 아니신 것 같고 혹시 그 이후에 다른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가요? 네. 이것도 사례관리자가 상담교육,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윤종철 선생님께서 그 사례관리자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집중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가 감당해야 할 적정한 사례 수는 몇 케이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경험상. 없습니다. 예, 없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건소에서 뭐 경험들이 많으시지만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6집 정도를 보통 기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용인이나 이런 데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해보면 5집 정도를 이제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넓고 짧으냐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사례 관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방문 관리가 아니고 집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사례 관리라고 한다면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은 어세스 끝난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2번 정해가지고 계속 그
주기를 맞춰가지고 방문을 하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맞을 거냐 이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중간에도 어디서 그 박명환 선생님 말씀하신 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낮에 환자를 만나서 가족과 환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과 밤에 환자와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밤에 할아버지가 바깥에 자꾸 나가려고 잠 안 자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낮에 얘기를 하는데 사례관리자는 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아 그런 거 있죠 힘들죠 예, 뭐 나가지 못하게 뭐 그 주의를 좀 딴 데로 돌리시고 뭐 정 안 되면 수면제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가족은 그렇게 하는 것과 그러면 가족의 생각에는 제가 가족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가 와서 한번 해봐라. 너는 얼마나 어려운지 너는 아니? 근데 대부분의 이제 처음에 사례관리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고 낮에만 돌아다니는 것이 근무 시간으로 꼭 되어야만 될 거냐. 상황에 따라서는 저녁 때 가고 저녁 때 잠도 같이 자보고 그것도 다 근무 시간으로 쳐줘야 되는 거고 가족들이 주중에는 뭐 출근한 딸과 아들을 만날 수가 없으면 주말에 가서 만나는 것도 근무로 쳐줄 수 있고 그걸 정당하게 카운트를 해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정한 사례 케이스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적정 케이스로 이제 각 보건소에다가 할당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사실은 복지부에서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보건소는 항상 그렇잖아요. 위에서 실적 할당이 내려오면 그거를 채우기에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헐떡거리다가 보면 서비스의 질이나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약간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사례 관리가 과연 이제 제대로 되는 거냐에 대한 또 얘기가 가족이나 환자에게서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 사례 케이스가 몇 개고 하루에 몇 개는 꼭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꼭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도 현장에서는 그 사례 관리의 적정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역사에서 그 사례 관리를 해보니까 사례 관리자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또 방문 횟수와 또 지역의 접근성 또 접근할 때 이동 수단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례 관리의 숫자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문을 한다고 보면 이동 수단을 버스로 갈 거냐 아니면 사례 관리자한테 주어진 차량이 있느냐 어떤 이동 수단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방문할 수 있는 방문 숫자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숫자가 다르고요. 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례 관리라는 게 그냥 가서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다 페이퍼워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향후 계획까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들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문하고 차량 전용 차량을 이용했을 때 한 사람이 10명 이상을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그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플랫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좀 더 현장에서 다양한 운영 형태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두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이 세션을 마감해도 되겠죠? 네. 자, 네. 두근두근 뇌운동 프로그램을 한글 해독 여부 및 교재 수준에 관계없이 치매, 고위험군 대상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박경원 교수님 가능하십니까? 이게? 일단 저희들이 대상으로 한 부분들은 이제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글 해독 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 연구를 했었고,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라면 두근두근 내운동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좀 조절이 가능합니다. 세션을 좀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10세션에서 12세션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중요한 부분만 한 5세션, 6세션으로 줄여서 그 환자나 보호자 그다음에 대상군에게 적절하게 조절해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제공한 데에서 그분들에게 해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아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 개발자인 우리 김기용 선생님이 답을 조금 더 부연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두근두근 내운동. 제가 아까 착각했네. 김기용 선생님이 또 한 말씀해 주시. 당연히 어려우실 겁니다. 뭐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원래 이제 두근두근 내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계속 어떤 훈련법의 컨텐츠를 새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 디자인하고 뭐 돈을 써야만 어떤 훈련법도 학습지처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계속 만들고 그 돈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걸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신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활자와 사진을 이용하는 이제 이런 매체이기 때문에 문식력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의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두근두근 내운동이고, 그 두근두근 내운동이라는 것이 문식력이 있으면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훈련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문맹이시든지 아니면 글을 읽더라도 굉장히 서툰 분들, 또 신문 같은 경우 활자 읽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예방 프로그램들은 계속 개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돼서 다양한 이제 옵션들을 놓고 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개발하는 순서가 그래도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그게 안 되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많은 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먼저 만들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이나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좀 더 운영을 원활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연된 거를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자들께서 훌륭한 내용들을 아주 부지런히 해주시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